동양인들 피지컬이라고 해봐야 뭐 난쟁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동양인들은 다 작고 볼품없었어. 그냥 작은 게 귀엽던데. 여기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영국군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이 영국군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든버러에서 군복무 중인 제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군인 출신이시고 집안에 군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또 영국은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남다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듣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자랑스러운 영국의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했어요. 영국의 사관학교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대학으로 꼽힐 정도로 영국에서는 명문대로 꼽힙니다. 당연히 입학하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는 더욱 어렵죠. 저는 최고 수준의 성적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제가 매진한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월등하고 싶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키우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입문했죠. 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유도 이뿐만 아니라 미식, 축구, 테니스 등 사교적인 스포츠에도 능통했습니다. 이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춘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체력은 자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떤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영국은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생은 보통 신체적인 피지컬이 월등한 경우가 많죠. 구릿빛 피부의 마초 같은 남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피지컬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그 덕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가서까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키가 크고 여러 가지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했었고 남들보다 덩치도 컸으니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성적까지 좋았으니 주변의 인정은 덤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무식하고 힘만 센 군인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해 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던 중 졸업 후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본의 대사관 근처에 있는 부대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자국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영국군이 일본에 주둔하여 일본과 함께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있죠. 부대에 방문하게 된 저와 몇 명의 동기들은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장성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 함께해도 되는 건지 토론하며 일본으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햇병아리 장교인 저희가 장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알 수 있을 리 없었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의 군인들과 일본의 자위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저희가 왜 함께 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간 동기들은 일명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 곳을 방문해보며 각 군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군대도 가지지 못한 나라의 군사력은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또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오면 가장 좋은 곳을 보여주는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일 테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영국에 와서 듣게 된 소식이었는데 자위대에서 훈련을 받던 자위관 후보생이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서 2명의 자위대원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진 2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부대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국 군인들에게도 그다지 기대감은 없었어요.
동양인의 피지컬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일본의 자위대원들이나 한국의 군인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군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만 잘할 것 같은 범생 이상 딱 그 정도였죠. 한국 군인들을 보고 든 생각은 장성들을 보자 할 실무진들이나 데려왔나 보다였습니다. 이런 인상은 영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군인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었고 딱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인들이 일본에서의 시간은 어땠느냐 앞다퉈 물었지만 저는 해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으로 갔더니 그것부터 물으시더군요. 저는 똑같이 그저 그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한국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가서 한국 군인들도 만났다며 저는 저역한 지 한참이 지난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물으시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한국 군인들은 어땠니? 훌륭했니?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을 판단한 거겠지만 그것만 보고 한국의 국방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두 분의 말이 어른들이 의뢰하는 충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겸손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와 같은 말이요. 두 분은 군인이시니 어떤 적이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했죠.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생각은 새까맣게 지워졌습니다. 군사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고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군인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무관의 자격으로 한국의 대사관으로 갈 사람을 뽑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추가 수당이나 혜택이 많았지만 저는 영국의 군인으로서 영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대사관은 영국 전체보다는 한국의 영국인들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왜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묻더라고요. 제롬 정말 안 갈 거야? 나는 제롬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 몇 번을 말해 나는 영국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군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니까. 그때 동료가 덧붙인 한마디 때문에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태권도 대회잖아. 대체 왜 안 간다는 거야? 거기서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닌데. 태권도 대회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원자를 구하는 거였어. 동기는 기가 찬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 간다고 한 거야. 난 네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아주 의아했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정말 태권도 시합에 참가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당시 저는 태권도를 배운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운동을 섭렵해서 다른 운동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태권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였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대단했거든요. 특히 태권도의 발차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것이 호감의 이유가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도의 종주국은 일본이지만 세계에서 유도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는 프랑스를 꼽기도 합니다. 저는 군인이자 무도인으로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실력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종주국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실력은 과연 어떠할지 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국 군인들의 피지컬이나 외적인 부분이 저에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태권도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이들이니
무언가 배울 점이 단 하나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 저는 2명의 군인들과 가까워졌는데 한 군인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한국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온 한국은 매우 더럽고 미개한 나라였다고 했어. 사람들은 오물이 묻은 손으로 밥을 먹고 영국군 부대에서 뭐라도 조금 얻어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밟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황폐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겪은 거야. 우리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른 군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라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랑 내 말 중에 뭐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 두 사람의 언쟁이 점점 심해져 갈 때쯤 저의 중재 덕분에 두 사람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겨우 진정시켜놨던 다른 군인이 또 비아냥댔습니다. 빈부격차 몰라? 세계 최강국인 영국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나라라고 다를 게 있겠어.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돼? 무엇보다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어서 영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니야. 제가 한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군이 우호국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내비치는 게 아니꼬았습니다. 그만들 좀 해. 이렇게 한국을 비난할 거면 대체 여기를 왜 온 거니? 시덥지 않은 논쟁이라 생각했지만 이 대화는 의외로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으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가 원망스럽더군요. 한국에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부터 조금씩 당황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비난했던 다른 군인은 저보다 심했죠. 한국의 공항은 온갖 첨단 기계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에든버러가 시골이기도 하고 나고 자란 곳도 시골인지라 이렇게 화려한 기계들은 처음 봤기에 너무나 놀라웠죠. 저는 공항에 안내 기계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던 군인을 슬쩍 보니 놀란 건 둘째치고 신기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가장 잘 꾸며놨겠지 라며 어떻게든 깎아내릴 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 사람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공항에서 나와 버스로 옮겨 탔는데 세상에나 버스도 엄청났습니다. 덩치가 큰 영국인들이 앉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의자에 버튼만 움직이면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가 움직이더라고요. 외제차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청결하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비난만 하던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뭐 어쨌다고 헛기침하는 그 군인을 비웃으며 한국 대사관 기지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기지는 뭐 제가 평생 보고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군인들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영국과 똑같이 구현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을 지나보냈습니다. 물론 그중 80% 이상이 시차 적응이었지만요. 대망의 태권도 경기가 있는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제롬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분명 네가 이길 싸움인 게 뻔하잖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씩 웃고 말았죠.
그렇게 경기장에 도착한 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제 옆으로 와서 우통을 벗는 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커룸에 왔다는 건 경기에 참가한다는 건데 제 기준에서 몸이 너무 얇았거든요. 근육이 잘 잡혀 있는 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저 정도 체급으로 대체 누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도복을 입었고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저보다 키가 큰 군인들도 많았고 동양인이라 믿기지 않는 피지컬의 근육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동양인은 체질적으로 서양인보다 몸을 키우는 게 어렵다는데 약이라도 먹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에 나왔다는 것은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본 한국 군인들이 제가 보고 들은 모습과 너무 달라 기가 죽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섭렵한 무도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영국에서 가르쳤던 태권도 선생님보다 훨씬 날렵한 몸짓이었어요. 그 중에는 선수 출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또 얼마나 유연한지 다리를 뻗어 공격하는 자세의 가동 범위는 자신들과 저희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전한 영국군들 중 한국 군인들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군인을 꺾었다는 그 한 명도 한국계 영국인이 영국군이었습니다. 제가 경기에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영국군들은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해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렸죠.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주국인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런데 뼈도 못 추리고 패배해버리고 말았으니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도 못 들고 주저앉아 땅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경기를 한 한국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손을 내밀며 굿게임이라고 인사했고 저는 그 인사에 힘을 얻어 한국 군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죠. 영국군들의 분위기는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뚫고 있었는데 한국 군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난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억지로 질질 끌려갔죠. 그런데 우리 뭐 먹는 건데? 동료는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고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기, 한국에 왔으면 한식이나 이런 것을 먹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가면 발에 치이는 고기를 준다니 경기에서 참패한 것도 죽겠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왕 먹는 거면 그럴듯한 걸 먹어야지. 고기가 뭐야? 우리가 고기도 못 먹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한국 군인들이 참 센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일부러 우리를 엿먹이려고 이런 음식을 선정한 거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 세팅된 테이블의 모습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고기를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석쇠가 있었고 옆에는 갖가지 채소와 양념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바구니에 채소는 왜 있는 건지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최상급의 고기였어요. 이게 소고기라고? 이 소고기를 뭐라고 한다고? 한우라고. 한우라고 불리는 고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풍부한 육즙에 부드러운 식감까지. 그런데 저희를 놀라게 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한 한국 군인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익히지 않고 먹더라고요. 영국 레스토랑에서는 굽기 조절을 하지만 바비큐 파티를 할 때는 무조건 바싹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자 한국 군인은 아무 문제 없다며 고기를 권했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이런 고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마스터 채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한국 군인은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기에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쌈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그렇게 포만감 있고 건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저희는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경기를 했던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주었죠. 태권도에 큰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여러 나라의 스포츠를 배워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인 건 맞지만 이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정도인가요? 그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롬 씨도 알겠지만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잦은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빼앗긴 것도 많았고 지킬 것 또한 많았죠. 그중 하나가 태권도예요. 우리 민족의 무예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조들 덕에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태권도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예요. 저는 단순히 태권도를 스포츠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태권도에 담긴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대화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태권도를 대했는지 깨달았고,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참가했으니 한국 군인들에게 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잠깐의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토록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나라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장군들과 군사들을 배출해냈더군요.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을 비난했던 군인을 찾아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됐든 기회가 생긴다면 무관으로 지원하여 한국의 대사관으로 한국에 가볼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면 제게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한우의 맛도 잊히지 않네요. 그 환상적인 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은 한국 라면을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한국 라면을 먹고 싶어서 이곳으로 향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만에 사는 장우이입니다. 대만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매운 걸 참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대만 사람은 매운맛을 잘 못 먹었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계기가 된 일은 친구가 사온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부터였어요. 한국 마트에서 사온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많이 올라온다고 다온이는 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매우면 그런지 궁금하다고 우리 함께 먹어보자고 했어요. 대만 음식들은 보통 짭짤하거나 단맛이 다양해서 매운 걸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흥미가 생겼습니다. 둘이 함께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이 익자 물을 버리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렸는데 소스에서부터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눈이 매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다온이가 벌써 매운 것 같다면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빨간 라면을 잘 비볐고 면을 들어서 한 입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매운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운맛이 확 올라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매운맛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물을 떠서 마시는데도 매운맛이 가실 줄을 몰랐어요.
다운이도 얼굴이 빨개져서 이거 사람이 먹는 거냐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렵게 사온 한국 라면이라서 물을 마셔가면서 둘이 겨우 하나의 라면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먹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매워서 앞으로는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밤에 문득 그 매운맛이 또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다니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친구인 다온이까지 매운맛이 그립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다가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박람회에 가보기로 했어요. 대만에서 가장 큰 음식 박람회 중 슈퍼마켓 박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자신의 신제품이나 제품을 홍보하고 시식도 해볼 수 있는 박람회였어요. 전시장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줄을 선 끝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한국 전시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길게 줄을 서서 시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라면 회사의 홍보관이었는데 신기하게 생긴 기계가 있었고 그 위에 커다란 종이컵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라면은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샘플로 라면을 받아서 시식해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여서 우리는 너무 기대되었어요.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왔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종이컵에 2가지 다른 라면을 주셨어요. 하나는 일반 맛이라고 했고 하나는 매운 맛이라고 했어요. 일반 맛의 라면을 먼저 먹었는데 한국은 일반 맛이라고 해도 대만 사람의 입맛에는 조금 맵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매운맛 라면도 먹었는데 지난번에 불닭이 너무 매워서 그런지 의외로 맵긴 했지만 상쾌한 매운맛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상쾌한 매운맛이라니 표현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라면뿐만 아니라 라면을 이용한 라볶이와 여러 가지 원하는 토핑을 넣을 수 있는 한강 라면까지 한국 라면에 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강 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라면을 고르고 원하는 여러 가지 달걀이나 채소 등을 선택해서 직접 끓여 먹는 라면을 말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대만은 국민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라면 가게들이 많습니다. 각각 라면마다 독특한 요리법으로 사랑을 받았고 오래된 라면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면 가게에서 바로 끓여주는 라면은 좋아했지만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라면을 먹고 나니까 대만 라면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한국의 매운 라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먹을수록 매운맛에 익숙해졌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타이베이의 일반 마트에도 한국 라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라면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마트 한쪽에는 한국 라면의 맵기 정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명해 놓은 설명 패널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선 너무 놀랐어요. 한국 라면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인기 덕분에 굳이 한국 마트를 찾아서 먼 곳을 가지 않아도 동네 마트에서도 한국 라면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와 다운이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꼭 가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드라마는 I Love You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어요.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주인공은 그래서 인간을 불신하고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준 배달원과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라 들리기는 하는데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생긴 배달원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대만 말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속마음이 들려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놀라운 점이 바로 한국말의 해석을 자막으로도 안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공처럼 말은 들려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시청자들은 이 한국어를 알아듣기 위해 한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드라마가 방영하고 난 다음 날이 되면 다들 그 한국어는 뭐였냐면서 이야기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게다가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한국 음식들을 해주는데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와 다운이도 그 드라마의 팬이어서 꼭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만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3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한 대만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공항이라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선 제가 상상한 한국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지만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짐을 찾아서 출입국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보면서 감탄하였습니다. 다운이와 저는 스마트폰의 앱을 켜고선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도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공항에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지하철역이 나와서 너무 편했습니다.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여행 유튜버가 알려준 대로 역으로 가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 역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멋지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에 다 스크린 도어가 있지도 않아서 가끔 지하철 추락 사고가 나거나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세련된 모습과 깨끗한 지하철역을 보자 대만의 지하철역이 너무 낡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들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고 난방이 잘 되어서 너무 따뜻했어요. 의자에 앉아 의자까지 따뜻해서 너무 놀랐어요. 지하철 좌석까지 난방이 되는 지하철은 처음 타보거든요.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는데 한국은 다른 선에 지하철을 타는 것도 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요. 대만이었다면 노선마다 회사도 다르고 역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 밖으로 나가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로 우리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먹으러 간 곳은 매운 쭈꾸미라는 음식이 파는 곳이었어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모니터를 터치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대만어 메뉴도 있어서 언어를 바꾸고선 메뉴를 봤어요. 일단 제일 먹어보고 싶던 매운 쭈꾸미를 2인분 주문했어요. 그런데 매운맛도 매운맛과 덜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결국은 겁이 나서 덜 매운맛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같이 묵사발이라는 것도 주문했는데 묵사발이라는 건 한국의 전통 요리로 메밀로 만든 묵을 얇게 썰어서 차가운 육수에 넣어서 채소들을 넣어서 먹는 요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나서 매운 쭈꾸미와 잘 어울리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스크린으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니 너무 편했어요. 우리의 자리로 큰 접시에 딱 봐도 매울 것 같은 붉은색의 쭈꾸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릇에 밥을 우리에게 하나씩 주었어요. 각종 채소가 들어있는 접시도 같이 나왔는데 점원은 밥에 쭈꾸미와 채소를 넣고 비벼서 먹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에는 치킨 요리 외에도 반찬들이 잔뜩 나오는 모습은 너무 신기했어요. 대만은 시키면 딱 그 요리 외에는 돈을 더 내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에 쭈꾸미를 올리고 콩나물과 무채 등을 넣고 열심히 비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바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쭈꾸미가 맵긴 했는데 밥도 있고 채소들이 섞이자 매운맛을 중화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묵사발도 떠서 먹었는데 묵은 미끄러워서 잘 안 떠졌지만 입에 넣자마자 시원하고 달콤하고 메밀의 고소함이 느껴져서 입안에서 맛들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덜 매운맛을 시켜도 쭈꾸미가 매워서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았지만 이 매운맛은 정말 중독성이 있었어요. 게다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고추장의 매운맛은 약간의 단맛과 함께 매운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쭈꾸미도 신선한 좋은 재료라는 걸 알 수 있게 쫄깃했어요. 저는 같이 나온 동해 쭈꾸미와 밥을 올려서 같이 먹었는데 이것도 별미였어요. 맵지만 자꾸 먹게 되는 유혹적인 맛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 걷는데 밖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우리 둘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국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한국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국도 구경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네요. 다음 날 우리는 신촌이라는 곳에 놀러 갔어요. 숙소에서 나와서 역으로 갔는데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하지만 딱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자마자 난방이 되어서 따뜻해졌습니다. 타이베이는 눈이 내릴 만큼 춥지는 않지만 그만큼 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무척 추웠는데 한국은 난방이 잘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지하철도 너무 따뜻해서 추운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신촌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신촌 입구역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자니 각양각색의 가게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신촌에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떡볶이를 시키고 라면도 시켰어요.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어요. 우리는 그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서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라면을 먹는데 대만에서 제가 끓여 먹던 라면과는 다르게 면이 더 쫄깃하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대만처럼 직접 면을 뽑는 라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놀랐습니다. 다온이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같이 나온 단무지라는 반찬도 너무 신기했는데 달달한 맛이 나는 무였어요. 식사 후에는 신촌에 화장품을 파는 곳으로 갔어요. 한국 화장품은 대만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아이섀도우와 립글로스 그리고 마스크팩을 샀고 다온이는 기초 화장품을 샀어요. 거리로 나왔는데 정말 구경할 곳도 많고 예쁜 것들도 많이 팔아서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즐겁게 쇼핑하고 저녁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가게로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는데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나와서 놀랐어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된장찌개도 함께 주어서 한국은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주다니 정말 멋졌습니다.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는데 우리는 밥을 시켜서 고기와 밥 끓이고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신촌 고깃집의 점원분은 대만 말도 굉장히 잘해서 우리에게 설명도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 여행을 하면서도 그 친절함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입안에 넣었는데 채소와 고기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을 텐데 채소가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김치도 먹었는데 아삭 소리가 나는 김치는 조금 매웠지만 고기와 먹었더니 그 맛이 더 좋아졌어요. 고기와 함께 버섯도 구워졌는데 구워 먹는 버섯의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삼겹살은 정말 맛있었어요. 대만에서도 다양한 고기 구이를 먹어봤지만 삼겹살은 정말 계속 먹게 되는 마법 같은 맛이었습니다.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다양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왜 삼겹살을 안 먹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도 맛있고 양도 많이 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다온이와 식사하였습니다. 배부르게 식사했으니 이제는 음료를 마셔야 하겠다는 생각에 카페로 갔어요. 카페가 꽤 커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주문을 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뭘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커피 주문을 그 기계로 하고 있었어요. 아까 쭈꾸미 음식점도 그렇고 한국은 주문을 모두 기계가 받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녹차 라떼를 주문하고 다온이는 핫초코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에서는 현금이 안 되는 거예요. 대만에서는 현금을 주로 써서 저는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는 한국 여자분이 현금은 직원에게 가서 주문해야 한다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대만말로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네요. 어려움에 빠진 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는 직원에게 현금을 보여주면서 주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문한 음료를 받아서 좌석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만은 전원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카페를 오래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놀라웠어요.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과 가방을 놔두고 한국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 저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게 되자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 사람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온이와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라서 걱정도 된 게 사실이었지만 한국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국에 여행하러 오자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한국어로 대화도 나누어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공항 다급해 보이는 남성이 한국 남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은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줄이 끝나기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남성은 입국 심사대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과학자였던 폴레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라는 좋은 국적을 두고 한국인이 왜 되었냐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저는 프랑스에서 과학자 겸 교수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과학의 나라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학자라는 것도 교수라는 것에도 회의감을 느끼던 시기였죠. 더군다나 제 가정조차 저희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버겁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순수하게 과학과 교단에 서는 것을 사랑하던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더군요. 더 이상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이 응용과학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냐는 강의 제안이 들어온 거죠. 저는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기에 제게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했죠. 당시에 저에게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가기로 했죠. 막상 도착해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이더군요. 솔직히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응용과학에만 관심이 있다고는 했으나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한국인이 없으니 수준이 높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달라지게 되더군요. 공항 자체에서 풍겨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도시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제 눈에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남산이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던 시기가 가을이었는데요. 남산을 가득 메운 빨간색과 노란색의 단풍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생각만 하던 저에게 감성적인 시각을 불어넣어 주더군요. 더군다나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도심의 빌딩과 어울려 있는 광경을 보니 이게 바로 미래의 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미 저는 한국에 매혹당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다음 날 강의를 하기 전에 관계자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과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공부를 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강연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인에게 매료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프랑스인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불같이 열정적이라는 점이죠. 저는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별로 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 그 점을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도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과학에 대한 열정이 제 주변인들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쳤을 때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과학자라서 항상 논리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과학자이자 교수이기에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저는 프랑스에 돌아가자마자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가족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에 알렸죠. 다들 하나같이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제일 안 좋았죠. 아내는 저에게 무슨 꿍꿍이인지 물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당시 굉장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한국에 강의를 다녀온다고 해놓고 오자마자 한 말이 한국 귀화였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매 순간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현재의 삶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에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한국으로 가는 건 도피에 불과하다고 아내가 짚어내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해방감은 프랑스에 오자마자 다시 사라졌으니까요. 아내는 그건 가족을 버린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걱정 말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 손에 자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당시 아내는 매 순간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것이었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죠. 부부 상담도 효과가 없었던 듯하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후 당시 정부에서 후원해주는 과학 프로젝트를 그만두기로 했죠. 프로젝트는 동료 교수와 함께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이 큰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저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과학자를 추천해 주었죠. 같이 일을 하던 동료 교수는 제가 다른 과학자를 추천해 줬기에 프로젝트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정식적으로 추천 과학자가 자신의 업무를 잘 해낼 때까지 저는 프랑스에 머물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많은 일을 한꺼번에 정리한 기분이 들더군요. 모든 것을 두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결국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한국으로 향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주변인들의 많은 걱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들 다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죠. 한순간의 느낌으로 한국으로 향하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치기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감정들이 주는 소중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한국으로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한 대학에서 저를 교수로 맞아주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왔던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3년마다 프랑스로 갔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딸 레나와 아들 노키아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저는 여전히 보고 싶은 아빠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못난 아빠라도 좋아해주니 저는 프랑스로 아이들을 보러 갈 때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었죠. 아이들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더군요. 제가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며 웃어주던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말썽 한번 부리지 않는다며 아내는 갈 때마다 툴툴대고는 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는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저는 한국인이 되어갈 준비를 해갔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겠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5년 거주를 하고 귀화 시험을 보았을 때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온 5년 만에 한국이 될 수 있었죠. 제가 귀화했다는 소식에 제 한국 동료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알고는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저는 귀화했다는 소식 하나로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상한 취급을 받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프랑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틀림없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축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여권을 만들게 되니 정말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와닿더군요. 그 여권을 들고 프랑스로 향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의아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제 여권을 보고 몇 번이나 저와 여권을 번갈아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다고 이야기하니 직원은 멋쩍은 웃음을 흘리긴 했으나 축하한다고 해주더군요. 시간이 지체되어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귀화로 축하를 받게 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축하를 가장 많이 받은 걸 보니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는 너무 오래 걸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옆에 앉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었죠. 그는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하러 가는 청년이었는데 열정이 많은 것이 딱 한국인의 모습을 띠고 있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했다는 것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 놀라며 악수까지 청하더군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을 본받아야겠다는 말에 저는 묘하게 저도 한국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하면 한국인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프랑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인의 신분으로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긴장한 채 프랑스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노키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노키아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레나가 아프다며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죠. 저는 알겠다고 답변하긴 했으나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입국 심사를 생각하니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한국 청년이 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한국인은 따로 대기하는 줄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한국인이라서 더 기다려야 하는 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는데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의 줄들이 굉장히 빨리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차례가 되고 나서야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굳이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되더군요. 따로 직원의 물음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당황하며 한국인 청년을 바로 보자 자신의 여권을 흔들며 한국 여권이 이렇게 좋다면서 웃었습니다.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니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으로 보이더군요. 덕분에 저는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택시도 바로 잡혀서 레나와 노키아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키아에게 도착했다며 문을 열어두라는 말을 하자마자 뭔가 폭죽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레나와 노키아가 저에게 깜짝 파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황당하면서도 레나가 아프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시험에 붙었다는 것을 알고 파티를 열어준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저를 이상한 취급하던 아내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저를 인정해주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주더군요. 덕분에 저희는 이혼했으나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지금의 저는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나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해서 곧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도 살아볼까 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마음의 의지가 된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